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께 지난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바로 독일의 이 낭만주의 시대를 살다 갔던 거의 뭐 파란만장했던 시인 우리 프리드리 훸덜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훸덜린이 썼던 시 이 전집 중에서 두 편을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눈앞에 보이는 책이 바로 이 훸덜린 시 전집을 다룬 책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이번 영상 이전 거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훸덜린 시 전집을 다루고 있는 책은 이 책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장영태 교수님이 평생을 훸덜린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뭐 아쉽거나 손색이 없어. 그만큼 설명을 잘해 놓으셨고, 주석을 달았는데도 그 주석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되게 난해하기로 유명해요, 훸덜린 씨가.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공감 못 하시겠지만, 그 약간 천재성의 어떤 그런 발현은 이런 대중들에게 있어서 잘 쉽게 인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천재를 당시에는 잘 못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시간과 시대와 역사가 천재를 증명해 주잖아.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문학예술에서 특히나 더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보통 영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대가 거의 뭐 그 당시의 사람들을 다 영웅으로 규정짓긴 하지만 문학과 예술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느낌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대가 가서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전집은 정말 여러분들이 뭐 훸덜린을 이렇게 공부하신다거나 아니면 시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무조건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비용이 비싸긴 한데 뭐 비용 따지면서 공부할 거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나가가지고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아주 귀에 그냥 딱지가 않게 하는 말. 뭐 술 퍼먹고 쓸데기 없는 데다 돈 쓰고 자동차 튜닝하고 뭐 안 사도 될 옷 사고 이런 데다가 돈 쓸 바에는 그냥 이런 거 사서 보는 게 사람 새끼답고 훨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프리드리히 훸덜린 18세기, 19세기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남부 도시에서 수도원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제 기숙사 장학생으로서 튜빙겐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요. 그러면서 철학 공부와 시 창작에 매진하면서 프리드리히 헤겔이죠.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헤겔 그리고 셸링과 우정을 쌓으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1789년에 터지고 칸트의 비판 철학, 그리스 문학과 철학을 수용하면서 훸덜린에게 되게 새로운 지평과 어떤 시각을 열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졸업되면서 졸업 후에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을 이제 포기하면서 자유로운 이제 사상가이자 작가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95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건너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정교사 이제 여주인 이제 공타르와 사랑에 빠지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공타르 여자가 죽으면서 엄청난 시리에 빠져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엄청 사랑을 했는데 이제 하인제라든가 유명한 이름 나왔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랑도 교류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주제체가 이제 33세 나이로 너무 일찍 죽죠. 거의 뭐 모차르트처럼 죽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착란 징후를 보였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랑에 거의 뭐 몸 바쳤던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1806년에 튜빙겐 정신병원에 이송된다. 고통이 심했나 봐. 그래서 이듬해 이제 자청으로 해서 강변에 있는 치모 집으로 와달라. 그래서 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치모가 이제 요양을 해줬던 것 같아요. 보살핌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에 걸려서 막 괴로워했지만 말년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어떤 다른 사람의 품에서 살았다. 그러면서 여생을 시를 쓰면서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뭐 후회 없이 시를 쓰면서 여생을 마감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행복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정말 마지막을 정말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의 시작품은 독일 문학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다? 우리 아무 생각 없는 우리 MZ세대 새끼들이 뭐 훸덜린을 알겠어? 뭐 내가 얘기해줘도 뭐 볼 생각도 안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뭐 지 인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괴테와 실러와 같은 거장의 그늘 아래서 작품 발표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탓도 있지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괴테와 실러가 그 질풍노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문학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했던 두 거인이에요.
근데 헬덜린은 이 슐러하고 그렇게 관계가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말년 가서. 왜냐면은 슐러가 좀 텃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조금 이제 폼이 많이 올라오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문학계에서 헬덜린의 어떤 재능이라던가 이런 걸 내가 봤을 때 암묵적으로 질투했던 것 같아. 약간 뭔가 테슬라와 에디슨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테슬라를 부려먹거나 그러진 않았지, 슐러가. 왜냐면은 이제 슐러는 이제 막 헬덜린한테 뭐 시킨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슐러는 그 헬덜린의 재능을 엄청나게 저는 질투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작품 발표를 잘 안 시켜줬어. 물론 실어준 것도 있지. 본인이 운영하는 그 문학 그 잡지에 실어준 것도 있는데 빠꾸 먹은 게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빠꾸 먹을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 자기 아집이 너무 셌던 것 같아. 슐러라는 사람이. 그런 또 이면이 있다. 괴테 역시 마찬가지죠. 당대 독일 문학에 있어서 뭐 거의 뭐 원탑이었죠. 예. 그 원탑이라는 게 뭐 문학성이 뛰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떤 거품적인 부분도 있었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지위에 덧붙여지는 그런 어떤 후광 같은 것들이 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헬덜린은 좀 그런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표상세계의 변화를 시도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표상적인 것을 변화시켜가지고 좀 더 이상적이고 어떤 뭔가 우월한 숭고한 것으로 이제 치환시키는 약간 그런 시도인데, 이런 전래 주제에 절대 머물렀지 않았던 사람, 이해 지평을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호응을 받기가 어려웠었던 약간 천재성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20세기 초에 이제 헬링라트에 의해서 발굴되고 재평가됐다라는 것. 그래서 헬덜린이 현대시의 선구자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 문학을 정말 사랑했던, 히람 문학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 헬덜린의 시에는 항상 히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의 이 지상 땅에서의 소명과 신념은 결국 시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시와 값어치 있는 시를 노래하고 떳떳하게 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가 자신의 목적이었던 사람, 정말 숭고하게 문학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신병의 그늘에서 고통받기도 했지만 어떤 그 정신 속에서 이뤄낸 그 문학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 장엄한 이 장광설은 끝났으니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앞에 뭐 힐덜린 얘기 있고 진짜 그 시기별로 썼던 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릴 시는 딱 2개예요. 왜냐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안 돼.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난동경이라는 시예요. 카메라 좀 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난동경이 뭔지 여러분들 주석을 같이 보면서, 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나아. 왜냐면은 내가 빼트릴 수가 있잖아. 나도 사람인데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이 주부터 봅시다. 남아다운 과업, 월계관, 그리고 완성을 향한 동경.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건 시인으로서의 어떤 완성이죠. 그래서 튜빙겐 신학교 초창기 어린 시절에서부터 경험했던 어떤 자유로운 자연과 어떤 자신의 이러한 이상에 대한 표출을 하고자 했던 그 열망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시인으로서의 어떤 그 이상향에 대한 동경은 무엇부터의 어떤 결핍이나 무언가에 대한 거부에서 생겼다라는 것. 당시에 어떤 자기를 억압하고 억눌렀던 그런 요소들이 있었겠죠. 예, 뭐 이 비르텐베르크의 이제 카를 로이겐 공작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너무 이제 그건 독일사적인 얘기니까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겠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자신에게 이제 좀 역기능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요소와 인간들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 예, 그런 가치관의 혼란 같은 것 속에서 순수한 것이란 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부정한 것에 대한 거부에서 나타나는 그 순수한 분노와 동경이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뭐야? 실천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나의 어떤 충동, 실천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시의 내용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또 있었죠. 이런 뭐 충동이나 시의 이상뿐만 아니라 우정,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이러한 다른 힐덜린을 설명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경향들을 묻어버리는 경향이 있기도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휴식이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은 휴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종의 권태이자 휴식, 의미 없는, 값어치 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만화라는 존재가 또 이제 시에 나오는데, 타키투스 연대기의 이제 게르만족, 독일족의 원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나는 결코 참지 못하겠노라. 마치 갇힌 자처럼 짧게 미리 정해진 걸음으로 그 어린아이의 걸음을 날마다 걷는 것, 나는 결코 참지 못하겠노라. 뭘 못 참겠다는 거야? 조금씩 뭔가 어떤
의미라던가 어떤 가치 없이 그냥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나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 헷갈리는 뭔가 이 보여지지 않는 그 결과에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갇혀 있다라는 것. 예. 자기는 그런 걸 추구하고 싶고 눈에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나의 운명인가?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답답해서. 월계관이 나를 유혹한다. 월계관이 뭐예요, 여러분들?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인데 여기서 월계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시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시인의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월계관이. 그러니까 시를 쓸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헬덜리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스스로에게. 뭐 다른 사람이 월계관을 안 쓰면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내가 진정한 내 스스로 떳떳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월계관을 쓴 시인, 그리스 올림픽 경기의 승리자와 같은 이런 월계관의 시인을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식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뭔가 가만히 있거나 시를 쓰지 않고 있으면 그런 것조차 나를 크게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뭔가 계속 그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 위태로움이 사나이의 힘을 생기게 한다. 고난이 뭐죠? 인간의 사나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해결 욕구, 극복 욕구를 생기게 하고 고뇌가 젊은이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한다. 표현이 작살나죠. 그죠? 당신에게 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조국이요. 나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독일 민족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한 단순한 글쟁인가? 아니면 이상을 추구했던 위대한 인간인가? 눈물 흘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눈길을 하고 인내하는 품 안에서 어머니가 흔들어 잠재우는 허약한 젖먹이. 아직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같다라는 거야. 반짝이는 손잡이 긴 포도주 잔도 나를 달래지 못하고 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어떤 세상의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들, 미소 짓는 장난꾸러기 아가씨의 눈길도 마찬가지. 욕정이라든가 어떤 여성에 대한 열망도 딱히 나에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 내가 게이도 아니지만. 영원히 슬픔은 나를 구름으로 가려야 하는가. 이 슬픔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예술가들의 그 본질적인 그 괴리죠. 헬덜린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자기가 원하는 그 시인이 되고자 하는 그 괴리가 슬픔으로 와서 나의 본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 가려져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나는 화가 나고 이런 성난 동경은 영원히 나를 이 상태로 머물게 하며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인가 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헬덜린 시가 웅장하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 자, 친구의 정다운 악수가 나에게 무엇인가? 이게 뭐 쓰잘데기 없다는 게 아니야. 물론 좋지만 내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건 아니라는 거고 봄의 다정한 아침 인사가 나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자연의 아름다움, 놀라움, 신기함도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떡갈나무 그늘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런 나의 휴식, 꽃피는 포도동굴, 이런 수많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별 감흥이 없다라는 거야. 아까 그래서 여기 주석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정이라던가 자연에 대한 예찬이 헬덜린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시, 성난 동경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이 퇴색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장영태 교수님이, 그죠? 자, 그 부분이 이건 겁니다. 자, 백발의 만화가 누구였죠? 게르만족의 뭐였죠? 이제 원조, 이 만화의 집에서 나는 그대 환희의 술잔 그렇게 여전히 아름답고 빛날 때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냐? 바로 내가 그 게르만 민족으로서 나의 조상의 그런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와중에도 나는 진정한 시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나이다운 작품에 성공할 때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겠죠. 내가 첫 번째 월계관을 움켜잡을 때까지는 내가 나를 시인으로서 인정하는 시간이겠죠. 맹세는 위대하도다. 그것은 나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고 다행히 완성이 그 서약에 왕관을 씌우면 나는 기뻐하는 자들의 무리여 환호하며 감사하리. 그때는 오 자연이여 그대의 미소 황홀하리라. 자, 여기서 자연이 아무리 뭐 꽃이 피고 포도덩쿨 보리수나무의 향기가 나더라도 의미가 없어. 근데 내가 진정한 시인으로서 완성이 되면 뭐야? 그때 비로소 자연이 진정한 의미의 미소를 나에게 지어줄 거라라는 거야. 야, 이런 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데 헬덜린을 몰라? 안타까운 거야. 난 니네가 입고 뭐 먹고 자고 똥 싸고 뭐 그런 거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예, 나는 이런 시를 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나는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 정신머리 똑바로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한 소년이었을 때라는 시. 이거는 이제 어떤 자연에 대한 예찬성, 헬덜린의 본질적인 특성
또 하나였죠. 그게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한 소년이었을 때 시는 때때로 인간들의 소란과 채찍으로부터 날 구원했었다. 자 이런 소란스러운 이런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때는 근심도 없고 착한 마음으로 언덕의 꽃들과 더불어 놀았고 천국의 미풍도 나와 함께 놀았다.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나의 편이었다는 거고 그대를 향해서 초목들의 가냘픈 가지 뻗쳐오를 때 그대 초목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듯이 그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네. 아버지 헬리오스요. 태양신이죠. 그리스의 그죠? 빛나고 찬란한 존재. 엔디미온은 뭐냐면은 여기서 엔디미온이 이 그리스 신화의 셀레네, 아르테미스 여신 아시죠? 달의 여신, 순결의 여신, 사냥의 여신. 이 여신이 사랑했던 미소년 남자예요. 이 미소년 남자인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아르테미스가 제우스로 하여금 이 남자의 청춘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영원한 잠에 빠지게 만들게 해달라고 해요. 정말 무슨 변태 같은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커프스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시체성애자 같은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이 엔디미온이 영원한 잠에 빠져들어서 아르테미스 여신이 매일마다 동굴에 그 남자를 재운 상태에서 관음을 했다라고 하죠. 참 재밌습니다. 난 여성의 성욕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들면 느낄 겁니다. 자 그래서 솜스러운 루나요 나의 그대 연인이었네 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달과 태양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연인이었다. 엔디미온을 사랑했던 아르테미스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자연을 바라봤다는 거고 그대들 충실하고 우정어린 신들이여 나의 영은 얼마나 그대를 사랑했는지 그대들도 알고 있는 일 정말 순수한 어떤 그런 동경과 사랑이었고 진실로 그때 내 아직 그대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그대들 또한 나의 이름을 지어 부르지 않았었네. 인간들 서로 알고 나서 이름을 부를지라도 여기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이 나의 이름을 명명할 만한 내가 그런 깜냥이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지 않은 나는 역시 또한 자연을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그런 약간 미완성 시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언제? 소년이었을 때. 자, 그러나 나는 그대들을 어떤 인간을 안 것보다도 더 잘 알았다. 천공의 침묵을 이해했으나 인간의 말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했었네. 여기서 그 헬덜린의 괴리가 느껴지지. 이 자연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당시의 자연의 침묵. 그러나 인간의 말은 아무리 짓거려도 이해하지 못했었다.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살랑대는 임원의 화음 나를 길러내었고 꽃들 가운데서 나는 사랑을 배웠다. 신들의 품 안에서 나는 크게 자랐었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는데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헬덜린의 자연 예찬적인 부분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내가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야. 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여기 주석 나오고 자 그럼 이거 마무리 이제 주석 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절에 이제 마지막 시기에 썼던 작품인데 시인은 이 혼돈의 시대 가정교사로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안과 불만의 세계에서 어떤 이런 신과 자연의 일치를 이루었던 소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괴테와 실러의 그 문학의 어떤 권력이 두 인간에게 주어졌었던 그 주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자신의 괴리감도 있었을 거고 어떠한 범신론적 세계 속에서 갈등도 느끼지 않았던 자아의 행복감이 이 시 안에 드러나 있다. 그쵸? 소년이었을 때. 힐덜린 문학을 관통하는 뭐예요? 목가적인 요소 빼놓을 수 없고 본래성, 본질성으로 귀환이라는 기반을 드러내준다라고 해서 고유한 시가 이어지고 있고 자, 신들의 품 안에서 내가 크게 자랐었네라는 내용이 뭐예요? 자연 안에서 나는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었다. 얼마나 이 낭만주의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자연에 대한 예찬과 자연 동경, 인간의 정서를 반영하고 자신의 존재를 투영하는 존재로서의 그 자연, 위대한 우주를 논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힐덜린 시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울림과 감흥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